안녕하십니까. 각당복지재단 웰라이프 전문 강사 김종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자기 초월적 존재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는 선택하는 존재이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 나누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와 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 집 뒷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독백처럼 나는 대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왜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옮겨와 봤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2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수아비처럼 진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는 허수아비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대사를 듣다가 얼른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로고스, 나의 불꽃 찾는 질문 같이 해봤잖아요. 오늘도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 삶의 로고스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불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삶의 불꽃을. 나는 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이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듯이 차원적인 존재로 얘기했습니다. 존재의 영으로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에 어떤 문제나 증상이 생긴 것과 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 괄호에 나에 대한 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나는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살면서 단 1분 1초도 예외 없이 나는 무책임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상황에서 언제 그런 무책임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자신의 어떤 무책임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했다라면 나는 무책임하다라고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무책임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아니죠. 문제와 증상과 거리를 둔다고 했을 때는 나는 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 문제와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암 환자이다. 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하나이지 내 존재 자체가 암 환자는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암을 가지고 있다. 나는 치매 환자이다.
마찬가지죠. 치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증상일 뿐이지 내 존재 자체가 치매 환자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치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제와 증상을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와 증상을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웬디 미첼. 이분은 58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거의 70대가 되셨는데 그 순간부터 문제와 증상을 철저히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계셔요. 머릿속에 지우개 알츠하이머, 자신의 기억이 매일 지워지는 그런 거를 잃어가면서 내가 나를 점점 잃어가면서부터 나는 블로그에 오늘의 나를 적습니다. 잃어가는 기억, 그리고 있었던 그 상황, 그때의 나 감정들을 모두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블로그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내가 알던 그 사람,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이러한 2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호자도 아닌, 의료인도 아닌 바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가 기록해 나간 그 일상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정보와 자료가 되죠. 그래서 의료인이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이분의 이런 블로그의 기록들은 굉장히 귀한 그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기록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협회 홍보대사의 일도 하고 계셔요. 삶은 계속되고 그리고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철저하게 문제와 증상을 분리해서 나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신 그런 웬디 미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이다를 좀 더 설명하면 인간은 문제와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와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증상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로 나라는 존재를 다 잠식해 버리지 않게 스스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가시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문제와 증상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도대체 인간의 악한 상황은 언제 그런 악성이 드러나나 그랬을 때 한나 아렌트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런 인간들이 인간을 되게 악한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치의 전범의 그런 실상이 세상에 공표되기 이전에 한나 아렌트가 연구한 결과였고 그 연구의 내용은 바뀝니다. 그 나치의 그 전범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서 아렌트가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으로 거기에 이렇게 방청을 하고 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아이히만의 그런 재판장을 가기 전에 정말 희대의 살인마죠.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괴물 가까이 생기고 포악하고 막 그런 거를 상상하고 갔는데 아이히만은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씨 좋은 그런 아저씨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또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후회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생각의 무능이 바로 어마어마한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괴물 같은 어떤 타고난 그런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고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은 물론 누구든지 악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 전범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악의 평범성이란 것이 세상에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의미는 여러분 아마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가요. 줄을 서서 가다 어떤 사람의 손가락 까딱거림으로 어떤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가서 그날의 삶이 그 시간으로 마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의 노동력에 이렇게 투입돼서 하루의 삶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어떤 절망감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란 어떤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이란 바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다, 무의미한 존재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최선은 뭘까요? 누군가로 하여금 나는 소중하다, 의미 있는 존재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반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그 자체가 최선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통해서 최악과 최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로고테라피의 궁극적인 목적도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의미를 되찾고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삶의 불꽃을 발견하게 하는 게 로고테라피의 궁극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은 니체의 이 사상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로고테라피의 아주 그 뼈대 있는 사상으로 만듭니다. 바로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로고스, 내 안의 로고스, 내 안의 불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결정하고 살 수 있는 방향성과 태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떤 인생에도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나는 차원적인 의미로 설명되어지는 영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 나는 핵심 존재라 그랬죠. 이것이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는, 바로 사람은 다 누군가 향해 있는 나는 자기 초월적 존재이다 라는 의미죠. 누군가를 향해 있는, 역지사지하는 게 인간이라 그랬는데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 선로에 누가 떨어졌어. 그럼 바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그거를 막 촬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자기 초월적 존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불꽃, 로고스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나는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특별한, 유일한 존재이다. 로고테라피에서의 네 번째, 나는 결정하는 존재이다. 어떤 상황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이다. 문제와 증상으로 나를 잠식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 문제와 증상과 나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이다. 여섯 번째, 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네, 여기까지 로고테라피에서 얘기하는 나는 나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행을 했는데요. 이런 영화를 봤어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소장해서 가끔씩 보곤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23번째 소울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는 현생, 그 다음에 현생 이전, 태어나기 이전, 그 다음에 사후 세계, 이 세 세계를 넘나들면서 여행을 해요. 무슨 여행이냐면 나의 불꽃을 찾는 여행이에요. 즉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내 삶의 로고스를 찾는 여행을 태어나기 전, 현생, 사후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나의 불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빅터 플랭클 박사는 3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창조가치, 체험가치, 태도가치. 그 첫 번째, 창조가치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중에서 사람들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이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창조 가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8년째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부모 교육 교실에서 만난 분이십니다. 젊은 어머니신데요. 6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되는데 첫날부터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어둡고 고개도 잘 들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잘 안 하시고 그랬던 분이 마지막 시간에는 말씀, 그 소감 나누기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그 강의장 교실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수강자분들을 다 이렇게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임신 중이셨대요. 근데 그 셋째를 임신하고 계셨는데 그 셋째도 병원에서 이렇게 딸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를 가족이 알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당장 아이를 지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우울한 나날을 보냈고 막 이렇게 병원을 가려고 나왔다가 이제 그냥 강의장으로 오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6차례를 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고 그런 용기를 갖게 됐다고. 그래서 절대 내 아이를 지킬 거라고 그런 결심을 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울하고 말씀도 안 하셨던 분이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그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그 시간에 다들 부둥켜 안고 마지막 시간을 울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강의를 다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그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나의 어떤 내용 중에 이런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뭐야, 내가 생명을 살린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 스승님과 선배 강사님들께 그런 말씀도 나누면서 감동을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보람과 가치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것도 부모 교육에서 만난 그런 교실의 분위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의장에 갈 때 보통 30분에서 한 40분 이렇게 일찍 가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저랑 거의 비슷하게 오시거나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모닝 이렇게 상담이 시간이 일어났어요. 오시면은 막 그 힘든 문제를 저한테 막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토로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전 또 잘 들어드리고 어떤 미션도 드리고 뭐 아이와의 문제,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불협화 이런 걸로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미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어머니께서 좀 인지 장애가 있으셨다는 걸 한 2, 3주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뭔가 미션을 드리는 건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더 일찍 가서 그분의 그 힘들어 하시는 거를 눈 맞추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손도 잡아드리고 열심히 들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6차시 수업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거의 한 5분, 끝나기 5분 전에 그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골목을 지나서 큰 길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골목 끝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봉투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가면서 너무 그 선생님 가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제 얘기 들어줘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들어드린 얘기밖에 없는데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가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참외하고 삶은 달걀하고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울타리 콩하고 저 정말 어떤 선물에 이거를 비할까.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서 막 아침에 달걀을 삶아서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시려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했다라는 그런 모든 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더 진정성 있게 수강자분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삶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 체험 가치.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또 거기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 형성되어 간다. 그 만남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책, 음악, 미술, 자연, 어떤 상황 다 만남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나는 거기서 또 어떤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느냐. 제가 시니어TV 34회 때 소개해드렸던 책이에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이 체험 가치의 어떤 만남의 책 하면 그 책이 제 인생 책이에요. 그 책을 만나서 이런 공부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제 강의와 제 삶의 어떤 그 뼈대를 이루는 그런 저의 인생 책이죠. 이런 게 바로 체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저한테는 그 어떤 그 수강자들과의 만남,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그때 많은 교훈과 그 삶의 어떤 전환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 삶에서도 굉장히 그런 힘든 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그런 사건이 제 인생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의 그 사업 부도로 인해서 왜 드라마에서 보면 막 집안 가구에 빨간 딱지 붙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강의를 받고 그 다음에 2학기 강의가 시작될 때 그런 그 커다란 엄청난 사건은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학생들로 치면 방학이고 어른들로 치면 휴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휴가 기간, 그 일을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그 시간에 강의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겨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 발등에 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그 새카맣게 잊고 있다. 바로 내일 강의 날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제 삶의 그 힘든 시간은 세 식구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고요. 생전 처음 당하는 그런 일로 하루에 막 그 1kg씩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내일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전날 강의를 어떤 분한테 제 대신 좀 나가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단 첫날 강의는 내가 나가자.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 차시부터 강사가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정말 초짜 강사였기 때문에 강의 3시간을 준비하려면 그 두세 배로 강의를 준비해야 간신히 3시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민하다 A4를 그냥 백지를 준비를 해가고요.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렇게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 서너 문제 문항을 이렇게 쓰고 백지를 나눠드리고 그냥 여기에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책상을 다 뺀 다음에 원을 돌려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내가 정리한 그거 문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서 있을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이크가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티슈가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그 상황에 경험담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중간에 마이크를 뺏으셔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또 어떤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고 서로가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러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30명 정도의 그게 마이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3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한 거는 시작만 하고 같이 앉아서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난 한 게 없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이 강의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는 다른 강사로 대체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장에서 나와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책상에 앉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그 강의장에서의 그 수강자분들과의 그 체험, 그 만남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사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례들은 정말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이에요.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이런 탁자가 또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뭐지? 나보고 어디 가서 강의하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도우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유인 즉슨 그분은 수술 부작용으로 눕거나 쓸 수만 있어요.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내내 거기에 그렇게 팔을 걸치고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수술 부작용, 그런 하루하루 생활의 그런 거, 그러면서 이 팔에 그 시커멓게 굳은 살로 이렇게 피멍이 들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어찌나 낙천적이고 밝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강의 시간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열심히 얘기 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분을 몇 주 동안 이렇게 뵈면서 제가 결심한 건 나이가 들면 점점 내 몸의 병과 통증은 늘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명랑투병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복지관 강의에서 만났던 또 어떤 분은 명문여대를 나온 70대 후반의 어르신이세요. 강의 중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잘 못 들으시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복지사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데 그날은 복지사님도 안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자신의 거를 다 하시고 정말 소곤소곤 친절하고 상냥하게 앞에, 옆에, 또 옆에 뒤에 분들한테 그 방법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그분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쁘게 늙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볼게요. 어느 부부가 복지관에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남편분이 치매 환자세요. 근데 그 부인께서 어찌나 잘, 친절하게 잘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저한테 그러세요. 강사님, 저희 남편도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남편한테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 해드리죠. 가서 질문을 해요. 그럼 남편이 떠듬떠듬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중간중간 부인께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끝까지 완성도 있게 남편분이 말씀을 하시면 또 막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남편분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부도 저렇게 예쁘게 늙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 태도 가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 빅터 프랭클은 세 가지 가치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를 태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시아 씨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서 밖에서 날아온 화살보다 더 크게 화살을 자신 스스로에게 쏘고 있다는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이지선 씨 얘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오빠와 집에 귀가하던 중에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차량이 폭파되고 불이 나서 심하게 화상을 입은 지선 씨 이야기죠. TV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런 말씀을 해요. 100% 신호 대기 중에 차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음주운전 차에 의해 그런 사고를 당한 거는 정말 사고를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평생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사고를 당했다 해서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잘 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에서, 바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태도인 거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바로 태도 가치에 대한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나를 찾는 그 여행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로고 테라피에서 그런 그 6가지에 대한 내용도 만나봤고요.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려볼게요. 내 삶의 불꽃 로고스를 찾는 이 질문. 되게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까? 이 질문 잊지 않고 여러분 순간순간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의미를 찾는 방법, 로고스, 불꽃을 찾는 그런 로고 힌트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 필요하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수업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의미
의미 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뭐 체험같이, 창조같이, 태도같이 그게 이렇게 저한테 확 와닿지 않아서 하루에 그런 거를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한 찾아보려고 의미 일기를 밴드에다가 저만 볼 수 있게 한번 그거 일기 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강의 준비를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전 정말 뜨문뜨문 1년에 몇 번 쓰지 않던 일기를 요즘 매일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고 놓치고 잊혀질 그런 일들을 일기를 쓰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뜰채에 받쳐 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사건들을. 그게 굉장히 보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왜 앞에서 설명했을 때, 자신의 유일한 존재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웬디 미첼이 매일 자신의 잃어버리는 그 기억들을 블로그에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나의 존엄함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의미일기를 쓰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카잔 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너무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조르바가 춤을 추는 장면이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이 조르바에게 춤은 상처 준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픔을 승화하는 그런 몸짓입니다. 나름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조르바만의 그런 방법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부족원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치료사가 가서 그 사람을 가서 막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근데 여기에 한 대답이 굉장히 오래전이면 그 치료사는 당장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고요히 앉아서 당신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처방전을 내린다는 거죠. 바로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나만의 피난처, 휴식처, 어떤 회복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걸 의미하는 그 스페인의 말로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가, 투장에서의 소가 그 투사를 만나러 나오기 전에 그 투장에서 자신이 정한 어떤 장소가 있대요. 그 장소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 투사가 그 소를 넘어뜨릴 수가 없대요. 그 장소가, 그 소가 정한 그 장소가 그 소만의 퀘렌시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휴식,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이런 피난처, 이런 퀘렌시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트라는 이제 왜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그 융이라는 분도 만트라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는 것으로 이 만트라만한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색칠하는 그거 아시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삶을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죠. 폴란드 말로 뱅제도부제라는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자기의 긍정적인 어떤 마법 같은 언어예요. 사실 이렇게 전 강의가 하고 긴장되고 이런 거 하면 긴장감이 올라오고 그럴 때 강의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뱅제도부제 이렇게 마법의 단어로 저를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런 나만의 마음의 도구,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보시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종교에서 하는 명상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명상의 그런 중요성,
명상의 효용성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도 이렇게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크레인샤, 만트라, 명상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막 나를 찾는 여행해서 2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법정 스님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2주에 걸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서 늘 중심에 머물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 속의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그러나 묻지 않고는 그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 물어야 한다. 여러분, 2주 동안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